가맹사업법은 2002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2002년을 기억하시죠? 2002년도에 월드컵 있었잖아요. 네, 근데 2002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러면 가맹사업법이라는 게 왜 생겼을까요? 아까 전 페이지에서 보면 99년도에 허가제였다가 신고제로 변경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의 역사를 하다 보면 79년도에 롯데리아가 제일 처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끔 뭐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 조사를 해보시면 뭐 림스 치킨이다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긴 하지만 본격적인 프랜차이즈를 시작을 했다. 이거는 거의 79년도에 롯데리아를 대부분 많이 예로 들거든요. 그런데 왜 2002년도에 가맹사업법이 생겼을까요? 저희가 1997년에 IMF의 외환을 약간 도입하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약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아까 그러면 잠깐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99년도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저희가 97년도 11월인가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IMF의 그 외환 도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 되게 안 좋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가맹본사가 많아지기 시작했고 외식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허가제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절차상이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이해 가시죠? 그래서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고 외식업 프랜차이즈가 많아지다 보니까 많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지죠. 그래서 가맹사업법이라는 게 있어야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2002년도에 가맹사업 법률이라는 게 처음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일 주요 골자는 뭐냐면 정보공개서를 먼저 줘라. 정보공개서를 먼저 보여주고 계약을 해라. 그 내용이거든요. 표준정보공개서를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현재 슈퍼바이저 업무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다면 현재 본인이 맡고 있는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한번 보셔야 이미 보셨을 수도 있고 보셔야 됩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보면 브랜드가 뭐다, 브랜드의 상표권이 걸려있다, 그리고 우리 가맹본사는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가맹본사는 대표가 누구고 또 이사가 누구고 여러 임원들이 누가 있다. 법에 대한 저촉에서 법률을 위반해서 걸린 일이 있다 없다. 예비 가맹점주님께서 우리 브랜드를 하려면 비용이 이만큼 든다, 로열티가 이만큼 들어간다, 여러 가지 또 필수 품목이 이렇게 쓴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게 정보공개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죠. 가맹 계약을 하기 전에 먼저 정보공개서를 읽어봐라. 위험 부담을 좀 덜고 가라. 가맹본사, 가맹본부의 영업사원이 얘기하는 것만 듣고 계약하지 마라. 그 내용을 주요 골자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서를 먼저 줘라. 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알고 계시죠?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10개 현황, 가맹계약서 이 세 가지는 꼭 14일 전에 줘야 됩니다. 간혹 슈퍼바이저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16일이다, 17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14일 전인, 그러니까 법에 보면, 아까 제가, 법에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법에는 준 날을 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일불사님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법적인 용어이긴 한데, 초일불사님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준 날을 세지 않습니다. 그럼 준 다음 날부터 세거든요. 그럼 14일 지나야 되고요. 그럼 우선 첫날을 세지 않았기 때문에 15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웬만하면 법적인 부분을 최대한 이제 지켜야 되니까 꼭 14일 하는 건 좀 약간 애매할 수 있으니 아마 선배님들이나
좀 이렇게 좀 더 편하게 업무를 알려주기 위해서 16일이란 날짜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통상 그리고 법이라는 게 약간 좀 이렇게 딱딱한 단어로 되어 있고 이제 이런 문장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슈퍼바이저 업무가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가맹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다, 뭐 가맹사업법이 어떻다 이런 부분까지 다 읽어볼 수 없어서 편하게 16일, 17일이면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법률에는 1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아시고 예비 창업자 분들이나 점주님들하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정보 공개서는 사전에 줘야 된다. 며칠 전에 14일 전에 줘야 된다. 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도에 가맹거래사라는 이제 그 자격증이 하나 생겼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나오고 있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가맹금 예치제도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2008년도죠. 벌써 2002년도에 생겼는데 6년 후에나 이런 일이 생겼네요.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직영점이나 가맹점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 법이 생기게 된 이유가, 이 내용이 생기게 된 이유가 있는데 2008년도에 물론 뭐 외식업은 아닙니다만 학원도 프랜차이즈로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학원 프랜차이즈가 있었는데 이때 어떤 학원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를 유치하면서 영업지역을 약간 좀 크게 줬나 봐요. 향후에 들어올 일이 없겠지, 뭐 이런 식으로 줬나 봐요. 그랬는데 이 가맹점 사업자, A라는 가맹점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영업지역 내에 문의가 들어온 거죠. 나 이쪽에 한번 내고 싶다. 이제 B라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가맹본부는, 하나 더 이제 가맹점을 유치하게 되면 그만큼의 수익이 생기고 또 영업력이 넓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빌어서 A 가맹점 사업자한테 얘기를 한 거죠. 너 이쪽까지는 네 영업지역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겠냐? 당연히 A 가맹점 사업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약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통상 가맹 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2년, 뭐 좀 길게 3년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2년, 3년이 되게 되면 갱신하게 되어 있죠. 다시 가맹 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그 중간에 바뀐 내용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뭐 각종 신도시라던가 또 이제 인구가 많아진다거나 좀 지역에 약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이 가맹본부가 그 재계약 시점에 A 가맹점 사업자한테 영업지역을 약간 줄여가지고 이 B가 원하는 영업지역을 줄여서 어떻게 보면 뭐 강요했다고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가맹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A 가맹점 사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쟁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조금씩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법률에서는 그 부분을 본 겁니다. 이 부분이 법률이 처음 생길 때 좀 약간 자세하게 안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생겨난 겁니다. 물론 영업지역은 지금도 분쟁이 많이 있죠. 그리고 가맹금 예치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통상 여러분들 생각을 할 때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주가 지금 통칭입니다. 법에는 가맹본사를 가맹본부라고 부르고요. 가맹점주님을 가맹점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아마 가맹점주님, 가맹점 사업자 통용 왔다 갔다 이제 같이 쓸 건데 법에는 가맹점 사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을 할 때는 가맹계약을 하면서 가맹금을 내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부분도 예치제라는 게 뭐냐면 예치제라는 거는 가맹사업 법률에 두 가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3자인 은행을 이제 중간에 껴서 은행에 가맹점 사업자가 내게 되고 별 일이 없이 시간이 지나서 가맹점을 원활하게 오픈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은행에 들어있던 예치금이 가맹본부로 들어온 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가맹본부에서 이제 공제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험을 하나 드는 거죠. 하게 되면 가맹본부의 계좌로 가맹점 사업자의 가맹금을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생겼을까요? 가맹본부한테 가맹금을 냈는데 중간에 하다가 오픈을 못하고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해지를 하게 되면 물론 뭐 경비나 여러 가지 이런 뭐 전체 금액을 반환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금액은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가맹본부에서 이런 그 일련의 그 반환 행위를 늦게 하거나 안 하거나 모른 척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생겨난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가맹금 예치 제도가 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영업지역이 왜 가맹계약서에는 반경 얼마라고 기본적으로 써 있는 건지 이제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생겨난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014년도에 제일 또 주요 획을 긋는 게 하나 바뀌었는데 예상 매출액 산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이 법이 생겨났을 때 가맹본사에서는 상당히 좀 불만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죠. 슈퍼바이저 분들이라고 하면 충분하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매장을 좋은 자리, 물론 저희가 항상 좋은 자리 들어가서 운영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게 아니라 운영하고 있던 자리를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점주님께서, 가맹점 사업자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서비스라던가, 고객을 응대하는 거라던가,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바뀌는 부분에 의해서도 외식업 매장 매출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이제, 법률에서는 그거죠. 가맹본부의 브랜드를 여기 유치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줘라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업 가맹본사에서는 좀 이런 부분이 약간 조금 예상 매출을 산정하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그 부분들 때문에 좀 불만이 있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부분 통해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때에는 가맹본부의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정책이 나올 때에는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이제 관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 사회적인 얘기 워낙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이때도 왜 생겨났냐면 이때 바로 스파성으로 생겨난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얘기가 있었죠. 가맹점을 유치를 할 때 가맹본사가 통상 이제 상권이나 이런 부분도 보긴 하지만 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더 미흡했다? 미흡이란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가맹점을 이제 큰돈 들여서 오픈을 했는데 매출이 안 나와서 도산한다거나 폐점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이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좀 이제 불협화음들이 많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국회나 이제 정부에서는 아니다, 이런 규제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줘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잠깐 말씀해 보면 예상 매출액 산정서는 언제 줄까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 10개점 이 부분은 14일 전에 주라고 얘기는 했는데 예상 매출 산정서는 법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꼭 미리 인지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간혹 예상 매출 산정서를 왜 안 줘? 라고 하시는 가맹점 사업자가 또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 머뭇거리거나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거나 그러면 슈퍼바이저의 관리나 이런 부분이 약간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언제 줘라는 거는 법률에 안 써 있습니다. 통상 그래서
가맹계약서를 쓰실 때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제공한다는 의무만 지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상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통상 가맹계약을 하기 전에 먼저 그 가맹점 사업자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구두로는 미리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예상 매출액 산정서는 법에 날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우선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아마 각 브랜드 가맹 본사에서는 작성하는 방법이 다 있을 거고요. 작성을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줘야 된다. 그러면 또 거기서 이제 질문 나오는 게 하나 있죠. 언제 줘야 될까? 아니, 가맹점이 몇 개 있을 때 줘야 되나? 아니면 가맹점이 하나나 두 개 있어도 줘야 되나? 아니면 그 부분이 중요한 게 법률에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법률과 시행령을 같이 봐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법률에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줘라. 단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그 내용, 그 기준은요. 그럼 시행령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점이 100개점 이상일 경우는 그 다음 연도부터는 다음 연도 1월 달에 계약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줘야 됩니다. 명확해졌죠? 이제 두 가지가 나왔죠. 예상 매출액 산정서는 가맹계약 할 때 줘도 된다. 두 번째, 가맹점이 100개 이상일 때만 준다. 아셨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023년도니까 2022년도 12월 31일 기준 했을 때 가맹점이 100개다. 그러면 2023년 1월부터 가맹계약을 하는 거였으면은 무조건 예상 매출액 산정서가 나갔어야 됩니다. 그 부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영업시간 구속, 영업지역 침해, 영업지역 침해 같은 부분은 잠깐 서두에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편의점 영업시간 때문에 한번 얘기가 있었죠. 편의점도 영업을 할 때 물론 지금 현재 뭐 대기업 3사가 운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할 때 이제 24시간 운영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편의점의 운영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24시간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관리비,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 많이 나가야 되죠. 인건비 나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에 운영하시는 분께서 수익률이 떨어지고 뭐 남는 게 없다,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뭔가 좀 줄여서 하겠다. 원래 통상 브랜드는 24시간 진행하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 우리 상권에는 이게 안 맞으니까 약간 영업시간을 줄여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 제안을 내게 되면 그 제안이 본사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영업시간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어내서 얘기한 거고요.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에 관련해서는 이때 어떤 브랜드에서 3년인가 5년마다 한 번씩 매장 환경을 리뉴얼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가맹계약서 조항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운영을 해가지고 좀 이제 돈 좀 모았다, 좀 수익이 좀 생겼다 하다 보면 바로 또 리뉴얼을 하면서 좀 더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좀 잡음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가맹 본사에 의해서 리뉴얼을 하게 되면 가맹 본사가 40%의 환경 부담, 점포 환경 개선하는 부담, 비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은 아마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를 보셨으면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 부분이 그때 생겼다는 거를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